아저씨 시계 우리 엄마 거랑 똑같아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앉아있던 이재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한강그룹 대표 40살 이재후. 서울에서 5시간을 달려 내려온 이 사람이 허름한 국밥집에서 물컵을 나르던 7살 남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아이의 눈이 재후의 손목에서 멈췄습니다. 검은 다이얼, 하얀 눈금, 그리고 빨간 초침. 초침의 끝은 나침반 바늘 모양이었고 그 반대편에는 작은 별 모양 추가 달려 있었습니다. 세상에 단 2개뿐인 특별 주문 시계였습니다. 하나는 지금 재후의 손목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7년 전 갑자기 사라진 아내 박수아에게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그 시계를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의 아이일까요? 안녕하세요, 꼬다이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까지 마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5월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마을은 아직도 봄이 채 다 오지 않은 것처럼 서늘했습니다. 골짜기마다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능선 위로는 흰 구름이 느릿느릿 흘러갔습니다. 막 새순이 올라오는 참나무 숲 사이로 이른 아침 햇살이 가늘고 길게 내려꽂혔습니다. 서울에서 5시간. 검은 세단 2대가 마을 어귀에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조수석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강그룹 대표 이재후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47. 회색 실핏줄이 살짝 돋은 관자놀이, 깊게 패인 눈가의 주름. 그러나 눈빛은 날카롭고 몸은 팽팽했습니다. 짙은 네이비 슈트 소매를 걷어올리고 차에서 내린 그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한강그룹이 추진하는 산악 리조트 개발 부지였습니다.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사계절 모두 청정 자연을 유지하는 희귀한 지형이었습니다. 재후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보고서만으로는 판단이 서지 않았거든요. 오전 내내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계곡 물줄기를 확인하고 지형도를 펼쳐 위성사진과 대조했습니다. 마을 이장을 만나 주민 의견도 들었습니다. 정오가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식사하셔야죠. 마을에 국밥집이 있다고 합니다. 재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200m쯤 걸어가자 낡은 나무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순내 국밥. 페인트가 반쯤 벗겨진 간판 아래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냄새가 코끝을 건드리는 순간 재후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구수했습니다. 서울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맡을 수 없었던 냄새였습니다. 어릴 적 외할머니 집 부엌에서 나던 그 냄새와 비슷했어요. 재후는 그 냄새가 어디서 나는 것인지조차 한동안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었으니까요.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안이 꽉 찼습니다. 10개 남짓한 테이블이 모두 동네 사람들로 빼곡했어요. 공사 인부들로 보이는 남자들, 밭일을 마치고 온 것 같은 할머니들, 학교 갔다 온 아이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국밥 그릇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손님이 많아서요. 딸아이가 잠깐 시장에 갔거든요. 주방에서 달려나온 할머니가 손을 휘저으며 외쳤습니다. 일은 가까이 돼 보이는 나이였지만 움직임이 재빨랐습니다. 구릿빛으로 그을린 얼굴에는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한강그룹 대표가 찾아왔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할머니는 그저 손님 맞기에 바빴습니다. 재후는 그게 좋았습니다. 수행원들이 구석구석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 비서가 메뉴판을 들여다보는 동안 재후는 조용히 식당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나도 도와줄게요. 주방 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후의 시선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주방 문틈 사이로 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7살쯤 됐을까요? 까만 눈동자가 초롱초롱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줄무늬 반팔 티셔츠에 짧은 청바지를 입고 두 손으로 물컵을 조심스럽게 받쳐들고 있었어요. 서준아, 넌 안에 있어. 떨어뜨리면 다친다고. 봉순 할머니가 다급하게 말렸지만 아이는 이미 홀 쪽으로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재후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물이 출렁이지 않도록 두 눈을 컵에 고정한 채 한 발짝 한 발짝 옮겼습니다. 작은 이마에 온 정신을 집중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혀를 살짝 내민 것도 모르고요. 그 진지한 모습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걸음을 멈춘 곳이 바로 재후의 테이블 앞이었습니다. 손님, 물이에요. 아이가 두 손으로 컵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물이 한 방울도 흘러넘치지 않았어요. 아이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재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조여드는 것 같았어요. 처음 보는 아이인데 어디선가 수없이 본 것 같은 그 낯익은 느낌. 재후는 그 기분을 애써 털어내며 손목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양복 소매가 살짝 걷히면서 시계가 드러났습니다. 검은 다이얼, 하얀 눈금, 그리고 빨간 초침. 초침 끝은 나침반 바늘 모양이었고 그 반대편에는 작은 별 모양 추가 달려 있었습니다. 나침반 별. 세상에 단 2개뿐인 시계였습니다. 작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재후의 손목 시계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아이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거 우리 엄마 거랑 똑같아요. 재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똑같다고? 재후가 되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럽게 나오려고 했지만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이는 시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엄마도 저런 거 있어요. 빨간 바늘이 뾰족하고요. 뒤에 별 같은 거 달려 있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이 시계가 돌아가는 한기를 잃지 않는 거라고. 재후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 시계는 7년 전 재후가 직접 스위스 장인에게 특별 주문한 커플 시계였습니다. 나침반 바늘 모양의 초침, 별 모양 추.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의미를 담아 만든 시계. 세상에 딱 2개. 자신의 것과 아내 수아의 것 말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준아. 봉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재후의 정신이 번쩍 돌아왔어요. 서준. 아이의 이름이 서준이었습니다. 손님 귀찮게 하면 못 쓴다. 할머니가 다급히 다가와 서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할머니는 재후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손님. 애가 아직 어려서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재후는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와 아이가 주방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아이의 목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엄마 거랑 똑같아요. 최 비서가 다가와 무언가 보고했지만 재후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목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빨간 초침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어요. 7년 전 수아에게 선물했던 시계의 쌍둥이가 지금 자신의 손목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다른 남자와 도망친 거라면 그 아이는 그 남자의 아이겠죠. 뽀얀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재후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입맛이 완전히 사라져버렸거든요.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는 동안에도 그의 시선은 계속 주방 쪽을 향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이의 작은 얼굴이 보였다 사라졌다 했습니다. 그때마다 재후의 심장이 쿵쿵 요동쳤습니다. 저 아이의 엄마는 누구지? 왜 그 여자가 세상에 2개뿐인 시계를 가지고 있는 거지? 설마. 재후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7년 전 박수아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다른 남자를 따라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그 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재후는 수아를 지워버리려고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지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재후는 7년 동안 이 시계를 손목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최 비서가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재후는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저씨. 작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재후가 돌아보았습니다. 주방 문틈에서 서준이가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초롱초롱 빛나고 볼에는 작은 보조개가 살짝 패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재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눈, 저 웃는 모습, 어디선가 수천 번도 더 본 것 같았어요.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재후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후 내내 재후는 리조트 부지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산 중턱의 지형을 살피고 계곡 물줄기를 확인하고 마을 이장을 만나 이야기도 나눴죠. 하지만 무엇을 보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눈앞에는 온통 그 아이의 얼굴만 아른거렸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일행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최 비서가 내일 일정을 보고했지만 재후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2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저 아이의 엄마는 누구인가? 왜 그녀가 세상에 2개뿐인 시계를 가지고 있는가? 방으로 들어간 재후는 창가에 섰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재후는 다시 한번 자신의 손목 시계를 내려다보았어요. 빨간 초침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침반 바늘 모양의 그 초침이 마치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결혼 1주년 기념일에 재후는 이 시계를 수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시계는 세상에 딱 2개야. 내 거랑 당신 거. 나침반이 길을 가르쳐 주듯이 우리는 서로를 가르쳐 주는 거야. 수아는 그 시계를 받아들며 눈물을 글썽였죠. 평생 간직하겠다고.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아는 사라졌어요. 시계도 함께요. 그 시계가 지금 이 산골 마을에 있다고요? 재후는 창틀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 아이의 나이는 5살쯤 되어 보였어요. 7년 전 수아가 사라졌을 때 혹시 수아의 뱃속에는 이미 아이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야. 말도 안 돼. 재후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하면 할수록 의심은 더 커져만 갔어요. 어머니는 수아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었어요. 증거도 있었으니까요. 수아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도 있었고 수아가 직접 쓴 이혼 서류의 도장도 찍혀 있었죠. 하지만 재후의 눈앞에 아이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해맑게 웃던 그 모습, 까만 눈동자, 볼에 패인 작은 보조개. 그리고 시계. 세상에 2개뿐인 나침반 별 시계. 재후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일 다시 그 식당에 가봐야겠어. 저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 확인해야겠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재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다시 시계를 보고 또 뒤척이기를 반복했습니다.
짧은 밤이 지옥처럼 길게 느껴졌죠. 손목시계의 초침이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마치 멈춰있던 운명의 톱니바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요. 눈을 감으면 낮에 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손목의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 초침이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죠.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8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재훈은 40이 채 되지 않았어요. 한강그룹의 젊은 후계자로서 승승장구하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건 회사도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내 박수아였습니다. 수아를 처음 만난 건 회사 로비에서였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을 받으러 온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죠. 재후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몇 층 가세요?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수아는 고아였어요. 부모 없이 자랐지만 장학금을 받아가며 대학을 졸업했고 스스로의 힘으로 대기업에 입사한 당찬 여자였습니다. 재훈은 그런 수아에게 끌렸어요. 화려한 배경 없이도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눈부셨거든요.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고 퇴근 후에 영화를 보고 주말에는 손을 잡고 한강을 걸었어요. 1년간의 연애 끝에 재훈은 수아에게 청혼했습니다. 물론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어머니 이정숙은 수아를 탐탁지 않게 여겼거든요. 고아 출신의 집안 배경도 없는 여자라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생애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대들었죠. 저는 수아가 아니면 결혼 안 합니다. 결국 어머니는 한 발 물러섰고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수아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재훈은 그런 수아의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며 속삭였죠. 울지 마. 이제 내가 평생 곁에 있을 테니까. 결혼 후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출근길에 손을 잡고 걸었고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어요. 주말이면 카페에 앉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죠.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결혼 1주년이 되던 날 재훈은 수아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스위스의 유명 시계 장인에게 의뢰해서 만든 커플 시계였습니다. 세상에 단 2개뿐인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시계였죠. 검은 다이얼 위로 빨간 초침이 돌아가는 시계. 그 초침의 끝은 나침반 바늘 모양이었고 반대편에는 별 모양 추가 달려 있었습니다. 길을 잃지 않고 서로에게 돌아오라는 의미였어요. 재훈은 시계 2개를 나란히 놓고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이 시계는 세상에 딱 2개야.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당신 거.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듯 우리도 항상 서로를 향해 있는 거야. 수아는 시계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여보, 정말 예뻐요. 평생 간직할게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게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은 수아의 손목에 직접 시계를 채워주었어요. 은빛 스틸밴드가 수아의 하얀 손목 위에서 빛났습니다. 이 시계가 돌아가는 한 우리 사랑도 계속될 거야. 재후가 수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재훈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재후에게 해외 출장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해야 했거든요. 4개월간의 긴 출장이었어요. 출발 전날 밤 재후와 수아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가 재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4개월이나 못 보는 거예요. 수아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금방 지나갈 거야. 매일 영상 통화하자. 그리고 돌아오면 여행 가자.
당신이 가고 싶다던 제주도. 수아가 고개를 들어 재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틋함이 담겨 있었어요. 꼭 돌아와요. 약속해요. 당연하지.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재후는 수아의 이마에 입술을 가볍게 댔습니다. 수아가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이 영원히 멈추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재후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수아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수아의 손을 잡고 있으니 따뜻했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해서 다녀와요. 수아가 재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목에 찬 시계를 가리켰어요. 이거 보면서 기다릴게요. 빨리 돌아와요. 재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수아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죠. 현관문이 닫히기 전 뒤를 돌아보았어요. 수아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재후가 본 수아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출장 생활은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회의와 현장 답사가 이어졌어요. 그래도 재후는 매일 밤 수아와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수아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출장 2달째 되던 무렵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아가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재후는 불안한 마음에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이정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수아가 전화를 안 받아요. 집에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출장 끝나고 들어와. 그때 얘기하자. 무슨 일이에요? 수아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들어오면 알게 된다. 어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재후의 손이 벌벌 떨렸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머리를 강타했죠. 재후는 일정을 앞당겨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곧장 본가로 향했어요. 거실에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어머니, 수아는요? 수아 어디 있어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재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봉투를 열자 사진 몇 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수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수아 옆에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는 사진, 카페에 마주 앉아 있는 사진, 심지어 손을 잡고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재후의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손에서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심장이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수아가 바람이 났어. 내가 출장 간 사이에 다른 남자를 만났더라. 거짓말. 수아가 그럴 리 없어요.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뭐가 거짓말이야? 어머니는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재후 앞에 내밀었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수아의 도장이었습니다. 재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앞이 빙빙 돌았습니다. 수아가 직접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집을 나갔어. 그 남자를 따라서. 어머니의 말이 재후의 귀를 후볐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수아가,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수아가, 그런 수아가 다른 남자와 도망쳤다니요. 어디 갔어요? 수아가 지금 어디 있어요? 재후가 발버둥치듯 물었습니다. 몰라. 연락이 안 돼.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자취를 완전히 감췄더라.
재훈은 미친 듯이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지만 받는 사람은 없었어요. 수십 번, 수백 번을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재훈은 수아를 찾아 헤맸어요. 수아의 옛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학교 선후배들을 수소문하고 심지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 재훈은 수아를 찾는 일을 포기해야 했어요. 아니, 포기하지 않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재훈은 수아를 증오하기로 했어요. 배신자라고 거짓말쟁이라고 마음속으로 수천 번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증오한다고 말하면서도 시계는 빼지 못했어요. 수아에게 선물한 그 시계의 쌍둥이를 7년 동안 손목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재후 자신도 그 이유를 몰랐어요. 아마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 수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수아가 돌아와서 모든 게 오해였다고 말해주기를 바랐는지도요. 하지만 수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요. 재훈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밖으로 산골 마을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죠. 그는 다시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빨간 초침이 여전히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국밥집에서 만난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수아가 정말로 다른 남자와 도망친 거라면 그 아이는 그 남자의 아이겠죠. 하지만 아이가 말한 시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세상에 두 개뿐인 그 시계를 수아가 아직 가지고 있다면 그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 낮에 본 아이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까만 눈동자, 볼에 패인 작은 보조개, 환하게 웃는 모습. 그 얼굴이 자꾸만 누군가와 겹쳐 보였어요. 재훈은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수아. 그 아이의 얼굴이 수아와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수아만 닮은 게 아니었어요. 어릴 적 자신의 사진 속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재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재훈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았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최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9시에 서울 본사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재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오늘 오전에 서울로 올라가야 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정 변경이야. 오늘 하루 더 머문다. 네. 하지만 오후에 이사회가. 최 비서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재후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아침을 대충 때우고 재훈은 숙소를 나섰습니다. 혼자였어요. 최 비서도 수행원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을 어귀에 차를 세우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롭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재후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 모퉁이를 돌면 국밥집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 아이가 있고 그 아이의 엄마가 있겠죠. 재훈은 발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한강그룹 대표로서 수천억짜리 계약도 떨지 않고 해왔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봉순내 국밥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제와 똑같은 낡은 간판, 똑같은 나무문.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재훈은 식당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문 앞에서 서성이며 안쪽을 힐끔힐끔 살폈죠.
그때였습니다. 식당 안에서 누군가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빈 그릇들을 들고 나오는 여자였습니다. 긴 머리카락을 하나로 묶고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이었죠. 제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였어요. 7년 전과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야위었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생겨 있었어요.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제후가 7년 동안 꿈에서도 잊지 못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수아도 제후를 보았습니다. 빈 그릇을 든 손이 멈췄어요. 두 사람의 눈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 세상에 남겨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식당 안에서 서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수아에게 달려가 치마를 붙잡으며 환하게 웃었죠. 엄마, 할머니가 팥빙수 만들어줄 거래. 나 먹어도 돼? 제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저 아이가 수아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렇다면 어제 저 아이가 말한 시계는 수아의 시계였던 겁니다. 서준이가 제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후를 알아보더니 눈을 반짝였어요. 아저씨다. 어제 온 아저씨. 서준이가 제후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해맑은 미소가 얼굴 가득 번졌죠. 아저씨, 안녕하세요. 국밥 또 먹으러 온 거예요? 제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버렸거든요. 그저 서준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순간 수아가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서준이의 손을 낚아챘어요. 그리고 아이를 끌고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엄마 왜 그래? 서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주방을 가로질러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도망치듯이요. 수아야. 제후가 소리쳤습니다. 7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후는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수아를 잡아야 했어요. 이대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수아야, 잠깐만. 제후가 주방 쪽으로 달려가려는 순간 누군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봉순 할머니였어요. 두 팔을 벌려 제후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수아가 도망치는 모습, 그리고 그 뒤를 쫓는 제후의 다급한 얼굴. 봉순 할머니는 모든 걸 알아챈 듯한 눈빛이었어요. 자들 그냥 둬요. 봉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제의 구수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르신, 비켜주세요. 저 사람과 할 얘기가 있습니다. 서준이 아버지요? 봉순 할머니의 물음에 제후는 멈칫했습니다. 할머니는 제후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눈빛 보니까 알겠구먼. 주방 뒷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제후의 손이 허공을 움켜쥐었어요.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수아가 왜 여기 있는 건지 저 아이는. 앉으시오. 봉순 할머니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제후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의자에 앉았어요. 봉순 할머니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7년 전이었어요. 봉순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만삭의 여자애가 이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빼빼 말라서 배가 불렀는지도 모를 정도였거든요. 얼굴이 다 죽어 있었어. 제후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는 한 숟가락 뜨더니 그대로 픽 쓰러지대요. 집에 데려가서 죽 끓여 먹이고 재워놨는데 밤새 울기만 하더라고. 가족도 없고 갈 데가 없다고 그러대요. 봉순 할머니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딸을 먼저 보내고 혼자였거든. 꼭 내 딸이 돌아온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그때부터 수아를 딸로 삼았고 서준이도 여기서 나왔어. 재후는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만삭의 수아가 굶주린 채로 쓰러졌다고요?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요. 봉순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들 그냥 놔두시오. 갑자기 나타나서 휘젓지 말고. 서준이 때문에 겨우 버티고 사는 가여운 아이여. 그 말을 끝으로 봉순 할머니는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재후는 텅 빈 식당에 혼자 남겨졌어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걷기도 힘들었죠. 차를 몰아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온 재후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을까요? 어머니가 보여준 사진도 이혼 서류도 바람 피웠다는 말도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어머니는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임신한 며느리를 왜 내쫓은 걸까요? 재후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비서 조사 좀 해줘. 박수아라는 여자 7년 전 어디서 뭘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박수아 아들 서준이에 대해서도 전부 다 알아와. 박수아 씨라면. 수아가 내 전처야. 전화기 너머로 최 비서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고 올리겠습니다. 재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6년 동안 수아를 증오했습니다. 배신자라고 거짓말쟁이라고 마음속으로 수천 번 욕했어요. 하지만 만약 진짜 배신자가 수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요. 재후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진실이 뭐든 간에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한편 수아는 서준이를 데리고 다급하게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국밥집 뒤편에 자리한 작은 단층 집이었어요. 수아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문을 잠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안쪽 걸쇠까지 걸었어요. 그제야 수아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르륵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거든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재후였습니다. 틀림없이 재후였어요. 7년 만에 본 그 얼굴, 조금 야위었고 눈가에 주름이 생겼지만 틀림없이 자신의 남편이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온 걸까요? 어떻게 찾아온 걸까요? 엄마 왜 그래? 엄마 아파? 서준이가 수아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니야. 안 아파. 엄마가 그냥 좀 놀라서 그래. 수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왜 놀랐어? 아까 그 아저씨 때문에? 수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준아. 수아는 서준이의 두 손을 잡고 눈을 맞추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말 걸면 안 돼. 알았지? 그 아저씨 어제 가게 왔었어. 물 갖다 주니까 고맙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돼. 모르는 사람한테는 조심해야 해. 알겠지? 수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서준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알았어, 엄마. 수아는 서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품 안에서 꿈틀거렸어요. 이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이 되어 서준이는 잠이 들었습니다. 새근새근 숨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퍼졌어요. 수아는 잠든 서준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재후의 흔적이 보였어요. 눈매, 코, 입술선. 어릴 때는 몰랐는데 클수록 점점 아빠를 닮아가고 있었죠.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7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재후가 해외 출장을 떠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수아는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소식을 들었죠. 임신이었습니다. 수아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재후에게 전화하려다 참았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은 직접 만나서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재후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깜짝 선물처럼 알려주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수아는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 시어머니 이정숙이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아가 인사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수아를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앉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아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시어머니와 마주 앉자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다녀왔다며. 시어머니의 말에 수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네, 어머님. 사실은 기쁜 소식이 있어서요. 제가 임신을. 닥쳐. 시어머니의 고함에 수아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 뱃속에 누구 자식이 들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수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이는 재후 씨 아이예요. 거짓말. 재후가 출장 간 사이에 어떤 남자를 만났는지 내가 다 알아. 시어머니가 탁자 위에 사진 몇 장을 내던졌습니다. 수아가 어떤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수아는 그 남자가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저 이 사람 몰라요. 모른 척해도 증거가 있는데. 시어머니의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난 처음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 부모도 없는 천한 고아년이 감히 내 아들을 홀려서 들어앉아. 평생 한 번도 내 말을 거역한 일이 없는 재우가 내년 때문에 나한테 되들었어. 수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내년 같은 천것이 내 아들 옆에 있는 꼴을 이젠 하루도 더 못 보겠다. 우리 집안에 더러운 피를 섞으려고 어림없지. 시어머니의 독설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수아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여기 이혼 서류야. 도장 찍고 조용히 나가. 시어머니가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못해요. 저는 이혼 안 할 거예요. 재후 씨가 돌아오면 다 말할 거예요. 그래봤자 소용없다. 이미 증거는 다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아무리 말해도 재후는 내 말을 믿을 거다. 수아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그 뱃속 아이 기어이 낳겠다면 너한테서 뺏어주마. 임신한 몸으로 바람을 피웠으니 재후도 너한테 정 떨어질 거다. 수아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 아이는 재후 씨 아이예요. 저는 바람 안 피웠어요. 증거는 다 있다. 완벽한 증거. 버텨봐야 소용없어.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아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독사처럼 차가웠어요. 뱃속에 그것을 살리고 싶으면 오늘 밤 당장 나가. 내일까지 이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수아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등을 돌리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재후한테 연락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내 전화번호는 이미 다 막아놨으니까. 그리고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내 눈에 또 띄면 그땐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수아는 그날 밤 집을 나왔습니다. 가져온 건 지갑과 손목에 찬 시계뿐이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연고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죠. 그렇게 며칠을 떠돌다가 이곳까지 흘러 들어왔고 봉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7년이 흘렀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서준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수아는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수아는 잠든 서준이의 이마에 입술을 가만히 댔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우리 서준이, 엄마가 꼭 지켜줄게. 방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봉순 할머니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수아의 눈물 자국을 보고 봉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봉순은 수아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까 그 남자가 서준이 아버지요?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봉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수아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포기할 눈빛이 아니더라. 분명 또 올 거요. 수아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머니? 그 사람 어머니가 알면 서준이를 뺏으러 올지도 몰라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봉수는 수아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도망치면 안 돼야. 7년 전처럼 또 도망치면 평생 쫓기면서 살아야. 그럼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말려. 돌아가라고. 당신과는 상관없다고. 그래야 포기를 하지. 수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당당하게 말하라고요. 7년 전 그 집에서 쫓겨나듯 나왔던 자신이 어떻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봉순이 수아의 얼굴을 들어올렸습니다. 수아야, 넌 아무 잘못도 없었어. 억울하게 쫓겨난 거녀. 고개 숙일 거 없어. 수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봉순이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봉순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푹 자거라. 내일 또 힘든 하루가 될 테니까. 봉순이 나가고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수아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시계가 나왔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차지 않았던 재후가 선물해준 그 시계. 검은 다이얼 위로 빨간 초침이 멈춰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다 된 지 오래였어요. 하지만 수아는 이 시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손에 쥐자 7년 전의 기억이 다시 밀려왔어요. 결혼 1주년 재후가 이 시계를 손목에 채워주던 순간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자고 했던 그 목소리. 수아는 시계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 시계만큼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원망하면서도 이 시계만은 버릴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수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어렴풋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6년 전에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수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다음 날 아침 재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비서였어요. 대표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후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인 참이었어요. 말해봐. 박수아 씨 관련해서 조사했는데요. 7년 전 이후로 다른 사람과 결혼한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도 혼자 살고 있고요. 재후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한 기록이 없다고요? 그리고 출산 기록을 확인했는데 7년 전 이 마을 보건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란이 비어 있습니다. 재후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알겠어. 수고했어. 재후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어머니는 수아가 다른 남자와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아는 7년 동안 다른 남자와 결혼한 적이 없었어요. 만약 정말로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서 도망간 거라면 왜 그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 란이 비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재훈은 옷을 갈아입고 숙소를 나섰습니다. 국밥집 앞에 도착했을 때 가게 문은 아직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국밥집 뒤편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가 보니 작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준이가 혼자 놀고 있었어요.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죠. 재훈은 멈춰섰습니다. 저 아이를 다시 보니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아저씨다. 서준이는 경계하는 기색 없이 밝게 웃었습니다. 안녕, 서준아. 재후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서준이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뭐 하고 있었어? 그림 그리고 있었어요. 이거 우리 집이에요. 서준이가 땅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나뭇가지로 그린 서툰 그림이었지만 집과 나무 그리고 사람 3명이 보였어요. 이건 누구야? 재후가 사람 그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건 엄마, 이건 할머니, 이건 나. 재후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3명. 아빠는 없었어요. 아빠는 안 그렸어? 재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준이의 표정이 살짝 흐려졌어요. 아빠는 멀리 있어요. 멀리? 응.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아주 멋진 사람인데 지금은 멀리 있대요. 재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아가 아이에게 그렇게 말해줬군요.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멋진 사람이라고. 아저씨 왜 그래요? 울어요? 서준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습니다. 재훈은 황급히 눈가를 훔쳤어요. 아니, 뭐가 좀 들어갔나 봐. 서준이는 다시 나뭇가지를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재훈은 아이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준이가 그림에 집중하면서 한쪽 손에 힘을 주었어요. 그러자 반대쪽 손이 자연스럽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먹의 모양이 눈에 들어왔어요. 엄지손가락을 안쪽으로 말아 쥐고 있었습니다. 재후의 숨이 멎었습니다. 자신도 집중할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버릇이었어요. 엄지를 안쪽으로 말아쥐는 습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몸에 밴 버릇이었습니다. 재훈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서준이의 손을 보았습니다. 똑같았어요.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때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아였어요. 뒷문을 열고 나온 수아가 서준이에게 달려왔습니다. 서준아, 안에 들어가 있어. 어서. 왜? 나 아저씨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서 들어가. 할머니한테 가 있어. 수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서준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엄마 말을 듣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아가 재후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왜 자꾸 오는 거예요? 재후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수아가 한 발짝 물러섰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그냥 놔둬요. 저 아이 서준이. 내 아이지? 재후가 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똑바로 수아의 눈을 바라보며 수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아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나이도 맞고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도 없고. 그리고 저 아이 방금 집중할 때 주먹 쥐는 모양이 나랑 똑같았어. 수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우연이에요. 제발 그냥 돌아가요. 수아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7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재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7년 전에 당신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셨어. 당신이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랑 도망갔다고. 증거 사진도 보여주셨고 이혼 서류에 당신 도장도 찍혀 있었어.
수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걸 믿었어. 사진도 있고 서류도 있으니까. 그래서 1년 동안 당신을 찾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찾아서 뭘 어쩌겠나 싶기도 했어. 배신한 사람인데. 제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당신이 다른 남자랑 도망갔다면서 왜 7년 동안 그 남자와 결혼한 기록이 없어? 왜 아이 아버지란이 비어 있어? 수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바람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그걸 믿었다고요? 당신은 나를 그런 여자로 생각한 거예요? 수아야, 7년이에요. 7년 동안 당신은 내가 바람 피워서 도망간 여자라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사진이 있었어. 당신이 다른 남자랑. 나한테 직접 확인한 거 아니잖아요. 수아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바람 피운 적 없어요. 그 사진 속 남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적도 없고요. 그건 다 어머님이 꾸민 거예요. 제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네. 당신 어머니요. 수아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출장 간 사이에 어머님이 찾아왔어요. 임신 사실을 막 알았을 때였어요. 기뻐서 어머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한 고아년이 감히 내 아들을 홀렸다고. 더러운 피를 우리 집안에 섞으려 한다고 하셨어요. 뱃속의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당장 나가라고. 제후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전화번호도 다 차단해 놨대요. 당신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나타나면 뱃속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협박하셨어요. 수아가 흐느꼈습니다. 나는 아이를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숨은 거예요. 당신한테서 숨은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서 숨은 거예요. 제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평생 존경했던 어머니. 자상하고 품이 있는 어머니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요. 임신한 며느리를 협박해서 내쫓고 증거를 조작해서 아들을 속이고 7년 동안 진실을 감췄다니요. 미안해. 제후의 입에서 신음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해, 수아야. 정말 미안해. 제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수아는 그런 제후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7년 동안 쌓인 원망과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막상 울고 있는 제후를 보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마당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7년 만에 마주한 진실. 그 무게가 두 사람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아야.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어요. 봉순 할머니가 가게 쪽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서준이가 숨을 못 쉬어. 수아의 얼굴에서 피기가 싹 가셨습니다.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제후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옆에 서준이가 쓰러져 있었어요. 봉순 할머니가 국밥을 끓이는 사이에 혼자 놀다가 쓰러진 거였습니다. 얼굴이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고 목을 움켜쥔 채 끊어질 듯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바닥에 사탕 봉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준아. 수아가 아이를 안아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씩씩거리는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제후가 바닥에 떨어진 사탕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제 손님이 두고 간 건데 서준이가 이걸 먹은 모양이요. 제후가 사탕 봉지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성분표에 땅콩이 적혀 있었어요. 견과류 알레르기.
재후는 자신의 몸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증상이었습니다. 땅콩을 먹으면 기도가 부어올라 숨을 못 쉬게 되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병원 가야 해요. 지금 당장. 재후가 서준이를 수아의 품에서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어요. 작고 여린 몸이 재후의 팔 안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제 차로 가요. 어서. 재후가 앞장서서 뛰었습니다. 수아가 뒤따라왔고 봉순도 허겁지겁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여기 계세요. 연락드릴게요. 수아가 급하게 말하고 차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재후가 서준이를 수아에게 건네고 운전석에 탔어요. 시동을 걸자마자 차가 튀어나갔습니다. 산골 마을의 좁은 길을 미친 듯이 달렸어요. 커브길에서 차가 흔들릴 때마다 뒷좌석에서 수아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아, 정신 차려. 엄마야, 서준아. 재후는 운전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백미러로 뒷좌석을 힐끗 보았어요. 수아의 품에 안긴 서준이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재후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엑셀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아직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한 아이.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의 차 뒷좌석에서 숨을 못 쉬고 있었습니다. 읍내 병원까지 보통 40분 걸리는 거리를 재우는 20분 만에 도착했어요. 응급실 앞에 차를 세우고 서준이를 안고 뛰어들어갔습니다. 견과류 알레르기예요. 아이가 숨을 못 쉬어요. 재후가 소리쳤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서준이를 스트레처에 눕히고 처치실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수아가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어요.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처치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재후가 수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괜찮을 거야. 빨리 왔으니까 괜찮을 거야. 재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처치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수아가 벌떡 일어났어요. 재후도 함께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다행히 빨리 오셨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에피네프린 투여하고 안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경과를 좀 지켜보시죠. 수아의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재후가 수아의 팔을 잡아 부축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후가 의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준이는 깊은 잠에 빠졌고 수아는 아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재후도 병실을 지켰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창문 너머로 병실 안을 바라보았어요. 수아가 고개를 떨구고 서준이의 손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지쳐 보였어요. 7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워온 세월이 저 어깨에 다 실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후는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커피 가져왔어. 자판기에서 뽑아온 종이컵을 수아에게 건넸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충혈된 눈이 재후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수아가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재후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나란히 드리워졌습니다. 미안해. 재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7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서준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수아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커피잔을 감싸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아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국밥집 어머니 아니었으면 우리 둘 다 죽었을 거예요. 우리한테 은인이에요. 수아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준이가 아플 때마다 새벽에 열이 오를 때마다 너무 무서웠어요. 이럴 때 남편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재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첫돌 때 봉순 어머니가 미역국 끓여주시고 떡도 해주셨어요. 다 같이 축하 노래 불렀는데 그날 밤 혼자 펑펑 울었어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서준이를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아빠 닮아서 눈치 풀이는 거 보면 얼마나 예뻐했을까? 자꾸 그 생각이 나서 재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원망스러웠어요. 어머님 말만 듣고 날 바람 피운 여자로 단정한 거잖아요. 재후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수아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당신 말이 맞아. 재후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내가 지키지 못한 거야. 수아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는데요? 알아. 내가 아무리 사과해도 7년은 돌아오지 않아.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수아가 고개를 들어 재후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어머님이 알면 어떡해요? 난 너무 무서워요. 7년 전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서준이를 어떻게 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요. 재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아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내가 알게 된 이상 이제 당신이랑 서준이는 내가 지켜. 더 이상 당신 상처받게 하지 않을게. 재후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내 모든 걸 걸고 당신하고 서준이를 지킬게. 수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7년 전에는 내가 눈이 멀어 있었어. 어머니 말만 믿고 당신을 의심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진실을 알았으니까 다시는 똑같은 실수 안 해. 재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믿어줘, 수아야. 한 번만 더. 수아는 한참 동안 재후를 바라보았습니다. 7년 동안 쌓인 원망과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재후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믿고 싶어요. 수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서준이를 잃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재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당신 혼자 당하게 두지 않아. 어머니한테서 당신과 서준이를 내가 꼭 지킬게. 밤새 두 사람은 서준이 곁을 지켰습니다. 번갈아 가며 졸기도 하고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기도 하고 열이 오르면 물수건을 갈아주기도 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서준이의 숨소리가 완전히 평온해졌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재후가 서준이를 안아들었어요. 아이가 재후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아저씨, 안 무거워요? 응, 하나도 안 무거워. 재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를 타고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봉순 할머니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준이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들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괜찮아? 할머니가 미안.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울지 마. 나 이제 안 아파. 서준이가 할머니의 볼을 토닥였습니다. 마당에서 재후와 수아 둘만 남았어요. 나 서울 갔다 올게. 수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어머니를 만날 거야. 그리고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야. 재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재후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서 7년 전에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재후는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다가 천천히 놓았어요. 고마워. 그리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봉순 할머니가 누웠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병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이미 오래된 병이 깊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걱정할까봐. 수아는 병원에서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재후도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봉순 할머니의 손이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야. 내 어머니. 나가도 괜찮아. 이제 됐어. 봉순 할머니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준이 아빠도 생겼고. 이제 걱정 없어.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아직 멀었잖아요. 멀긴 뭐가 멀어. 내 딸 얼굴 보고 가는 거니까 잘 가는 거야. 봉순 할머니는 수아의 손을 꼭 잡은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숨이 고요하게 멈췄어요. 수아는 울부짖었습니다. 재후가 수아를 뒤에서 감싸 안았어요. 병실 창밖으로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병실 한쪽에서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자는 거예요? 재후가 서준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응. 할머니 이제 많이 편하게 주무시는 거야. 서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준이는 봉순 할머니의 손 위에 작은 손을 올려놓았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국밥 맛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건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재후는 곧장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재후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그런 어머니에게 지금부터 할 말을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재후는 차에서 내려 아파트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이정숙이 서 있었어요. 실크 가운을 걸치고 손에는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재후를 보자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어머, 재후가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재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이정숙은 소파에 앉으며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재후는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는 채로 어머니를 내려다보았어요. 7년 전 일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정숙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7년 전, 갑자기 무슨 옛날 얘기를. 수아여. 제 아내였던 박수아. 재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제가 출장 간 사이에 어머니가 수아를 만나셨죠? 이정숙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와서 왜 꺼내는데? 수아를 만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이혼 도장 찍고 나가라고 하셨죠? 이정숙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그 여자가 딴 남자랑 바람을 피웠잖니? 그래서 증거 사진 보여줬더니 이혼 도장 찍고 제 발로 나간 거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재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아를 만났어요. 7년 전 일 다 들었습니다. 이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와인잔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아들도 봤습니다. 7살 된 제 아들. 이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표정이었어요. 그래, 내가 내보냈어. 그래서 어쩌라고. 재후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왜요? 왜 그러신 겁니까? 제 아내를, 제 아이를 임신한 사람을 왜 내쫓으신 겁니까? 이정숙이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재후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 여자는 우리 가문과 격이 맞지 않았어. 재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부모도 없는 고아 출신이 감히 우리 집안에 맞다고 생각하니. 너도 처음엔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거지. 시간 지나면 다 잊게 되는 거야. 이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나는 널 완벽하게 키웠어.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최고의 인맥. 그렇게 키워놓은 아들의 유일한 흠이 뭔지 알아? 그 여자였어. 재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수아는 임신한 몸으로 쫓겨나서 떠돌았습니다. 굶주리고 쓰러지고 죽을 뻔했어요. 제 아이도 같이요. 재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웠어요.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옆에 아무도 없이. 그게 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이정숙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반성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사실을 말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아는 어머니 맞습니까? 난 우리 가문을 지키려고 한 것뿐이야. 그만하세요. 재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손자예요. 그런데 더럽다고요? 이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재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내쫓아서 제 아내와 아이를 죽을 뻔하게 만든 사람이 제 어머니라는 게 수치스럽습니다. 이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전 이제 어머니 자식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정숙이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후는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정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재후. 감히 나한테 어떻게 엄마한테 이래? 그 천한 계집년 하나 때문에. 재후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한마디만 남겼어요. 다시는 수아랑 서준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이건 마지막 경고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정숙은 평소처럼 백화점에 들렀어요. 새로 나온 명품 가방을 보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카드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모든 카드가 정지되어 있었어요. 계좌도 동결됐습니다. 이정숙은 자신의 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내 카드가 정지됐어. 무슨 일인지 알아봐. 잠시 후 비서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대표님 지시입니다. 이정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이정숙은 비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알아봐. 박수아라는 연이 지금 어디 사는지. 1시간 후 이정숙은 답을 얻었어요. 강원도 산골 마을 봉순내 국밥집. 이정숙은 곧장 차에 올랐습니다. 3시간이 넘게 걸려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국밥집 앞에 차가 멈췄어요. 이정숙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간판, 허름한 건물. 이런 데서 살고 있었어. 이정숙은 성큼성큼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수아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서는 서준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문 앞에 선 사람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정숙이었습니다. 7년 전 자신을 내쫓았던 그 사람. 오랜만이네. 이정숙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거머리 같은 년 떼어낸 줄 알았더니 또 나타나서 내 아들을 흔들어.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 홀리는 재주가 여전하네. 이정숙의 입에서 독설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서준이가 불안한 얼굴로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아줌마가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무서웠던 거예요. 수아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서준이에게 달려가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서준아, 안에 들어가 있어. 할머니 방에 가서 기다려. 엄마 무서워. 괜찮아. 엄마 금방 갈게. 어서 들어가.
수아가 서준이를 안쪽 문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아이가 사라지자 수아는 돌아서서 이정숙을 마주 보았어요. 떨리는 다리를 꾹 참으며 버텼습니다. 왜 오셨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내년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잖아. 이정숙이 이를 갈았습니다.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 알겠어요. 7년 전에는 재후 씨를 위해서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식을 위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어머님은 어머님 체면과 욕심 때문에 저를 내치신 거예요. 이정숙이 손을 들어 수아의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수아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만두지 못해.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봉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있어야 할 봉순 할머니 대신 마을 아줌마 3명이 국밥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마을 소문이 빠르게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선두에 선 아줌마가 바가지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바가지 안에는 굵은 소금이 한가득 담겨 있었어요. 지금 어디서 행패요? 아줌마가 바가지를 이정숙을 향해 확 뿌렸어요. 꺼져. 소금이 이정숙의 얼굴과 옷에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명품 재킷이 소금 범벅이 됐어요. 이 미친 아줌마들이. 이 옷이 얼마짜린데? 옷이 대수여. 썩 꺼져라, 독사 같은 년아. 빗자루도 날아왔습니다. 이정숙은 기가 질렸어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두고 봐. 가만 안 둬. 이정숙이 악을 쓰며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웃음소리와 함께 수아를 격려하는 마을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잘했어요. 수아야, 걱정 마, 우리가 있잖아. 수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서 버텨온 사람이 마침내 곁에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 느끼는 눈물이었어요. 한편 서울의 재후는 경호원에게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이정숙 이사님께서 국밥집에 다녀가셨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막았습니다. 재후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최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말해봐. 이정숙 이사님 비자금 계좌 3개, 법인 카드 유용 내역 다수, 그리고 재단 자금 불법 유출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재후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전부 다 검찰에 넘겨. 그리고 내일 긴급 이사회 소집해. 다음 날 오후 2시 한강그룹 본사 이사회장. 이정숙이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재후가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안건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정숙 이사의 해임. 두 번째, 회사 경영체제 개편안. 이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재후의 신호에 최 비서가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비자금 계좌 3개, 총 금액 54억 원. 법인 카드 사적 유용 내역, 지난 5년간 총 15억 원. 재단 자금 불법 유출 총 28억 원.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이정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든 자료는 회계감사팀에서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이미 검찰에 넘겼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손이 올라갔어요. 가결되었습니다. 이정숙 이사는 오늘부로 해임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사회장 문이 벌컥 열렸어요.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정숙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정숙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재후야, 재후야. 나 좀 봐. 내가 내 엄마야. 재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를 보지 않았어요. 수사관들이 이정숙을 이끌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이정숙의 고함이 멀어져 갔어요. 재후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사들을 바라보았어요.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대표직에서 사퇴합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임이 일었어요. 앞으로 한강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될 것입니다. 저는 강원도 산악 리조트 사업 현장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제후가 새로운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기존에는 대규모 개발 위주였지만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주민 일자리 창출, 지역 농산물 활용, 마을 인프라 개선. 이 세 가지를 핵심으로 잡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제후는 회장실로 돌아왔어요. 넓고 화려한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수년간 이 풍경을 보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결혼 전 수아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7년 동안 버리지 못하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사진이에요. 제후는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서 시계를 풀었어요. 잠시 바라보다가 시계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최 비서였어요. 대표님, 저도 같이 가면 안 됩니까? 제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년 전에 어머니 수술비 대표님이 납부해 주신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대표님이 아니었으면 어머니 돌아가셨을 겁니다. 은혜가 너무 커서 감히 아는 척을 못했습니다. 최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대표님 곁에 있게 해주세요. 제후는 한참 동안 최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산골이야. 서울처럼 편하지 않아. 저도 시골 출신이라 오히려 더 좋습니다. 제후가 피식 웃었습니다. 고맙다, 최 비서. 두 사람은 나란히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 강원도 방향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어요. 제후는 가방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빨간 초침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 소리가 이제는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아와 서준이에게로 가는 시간을 알려주는 소리 같았어요. 째깍째깍째깍. 제후는 시계를 다시 손목에 찼습니다. 강원도까지 2시간 남짓. 산골 마을의 어두운 길을 향해 차는 거침없이 달렸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제후의 차가 국밥집 앞에 멈췄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죠. 가게 옆 작은 집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불이 켜지고 문이 열렸어요. 수아였습니다. 잠에서 덜 깬 얼굴로 문 앞에 섰다가 제후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늦은 시간에 미안해. 제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정리하고 왔어. 어머니는 검찰에 넘겼어. 회사도 정리했어. 이제 나한테는 당신과 서준이뿐이야. 수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제후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6년 전에, 아니 7년 전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당신을 의심해서 미안해. 혼자 고생하게 해서 미안해. 제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게. 여기서 당신이랑 서준이랑 함께 살고 싶어. 평생. 수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7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원망도 서러움도 그리움도 전부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일어나요. 수아가 제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후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제후가 수아를 품에 안았어요. 7년 만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아는 서준이를 깨워 마당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서준아, 엄마가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제후가 서 있었어요. 서준이가 제후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아저씨다. 수아가 서준이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었어요. 서준아, 이분은 아저씨가 아니야. 그럼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이 아빠야. 진짜 아빠. 서준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재후를 올려다보았어요. 재후도 서준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준아,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 어디 안 가. 서준이랑 엄마랑 계속 같이 있을 거야. 서준이는 한참 동안 재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작은 손을 뻗어 재후의 볼을 만졌어요. 진짜 아빠? 응. 진짜 아빠야. 서준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재후의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아빠. 재후는 서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7년 동안 몰랐던 아들. 이제야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러주는 아이. 수아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국밥집 뒤편 빈터에 예쁜 단독주택이 완공되었어요. 재후가 직접 설계하고 지은 집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 재후와 수아, 서준이가 한 지붕 아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봉순 할머니가 돌아가신 자리를 지키며 수아는 여전히 국밥집을 운영했습니다. 손님들에게 국밥을 끓여주는 수아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재후는 리조트 현장 소장으로 매일 공사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만들어가는 리조트.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마당 평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따뜻한 밥, 구수한 된장찌개, 갓 담근 김치. 아빠, 이거 맛있어. 서준이가 입을 오물거리며 말했어요. 재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화려한 회장실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평화로움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수아가 재후를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손목에서 똑같은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시계도 다시 움직이고 있었어요. 7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빨간 초침이 나란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국밥집 문이 열리고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재후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고 수아가 상을 닦았습니다. 서준이는 그 옆에서 수저를 놓았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세 사람의 목소리가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은 마당 한켠 국화꽃 한 다발이 봉순 할머니의 사진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잘 계시죠, 어머니?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수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이 살랑이었습니다. 마치 봉순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작은 국밥집에서 이 가족의 평범하고 소중한 하루가 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재후와 수아의 손목에서 두 개의 시계가 나란히 빛났어요. 째깍째깍째깍. 어긋나버린 7년의 시간 동안 재후와 수아는 원망과 그리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꾸며낸 거짓말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가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심보다 남이 하는 말을 더 쉽게 믿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곁에도 사소한 오해로 멈춰버린 소중한 인연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빛으로 마음에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 귀한 힘이 됩니다. 지금 어떤 마음을 느끼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또 다른 따뜻함이 나눠질 것입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